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가끔 보면은 뭐 녹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어느 날인가 음성이 쏙 빠진 날도 있더라고요. 네. 모르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했는데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빠지신 분 위해서 녹화해 드리니까 빠지신 분은 꼭 들으셔가지고 중간에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셔야 끝까지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뚝 끊기면 그 부분에서 계속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리송해져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는 동안에는 어느 진도든 간에 다 중요합니다. 진도는 어느 진도든 간에 진도 나가는 건 전체를 한번 들으셔야 돼. 항상 누락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자료 입력과 또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사원과 부양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원과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그 부양가족 수에 의해서 간이 세율표가 내장이 되어 있는 이 급여자료 프로그램 안에서 말이죠.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이 됐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 294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건 뭐냐?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원천징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일 전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신고를 합니다만은 10일 날 신고할 때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가령 우리 회사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내부에서 교육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 외부 강사가 직업 강사가 아니면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을 것이고, 그 강사가 직업 강사다 그러면은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우리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플러스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2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세목 6가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다 모아서 바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나 법인은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소액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이 있든 없든 또는 환급받든 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원 같이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학원은. 저는 이제 사업주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 저희 직원이 이제 부원장이 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한 명입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자 한 명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소규모 원천징수가 있는 기업은 모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6개월 단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원천징수를 매일 안 하는, 아니요, 매월 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그 회사는 저희 같이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자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거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를 한꺼번에 1월 10일 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근로소득자가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최소한 1년에 2번은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급여자료에서 이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다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신고서 서식에 딱 옮겨 놓은 것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과제를 보면은 8월분 급여자료 그리고 중도 정산 자료가 있었잖아요. 성동일 씨가 퇴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있었겠죠? 네. 퇴직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8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느 인사급여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근로소득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귀속기간 8월부터 8월로 해주시고요. 지급기간 8월부터 8월로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냐? 매월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속기간 1월부터 6월, 지급기간 1월부터 6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업이 월 단위로 해야 된다면 그냥 귀속기간이 그냥 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3일전자에 8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용을 보니까 근로소득에서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4명 총 지급액은 이만큼이고 소득세가 이만큼. 그 중에 중도 퇴사자 1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은 8개월치 총 지급액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중도 퇴사자 정산 결과에 의해서 환급액이 52만 8,36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3만 4,660원. 따라서 3일전자는 관할 세무서에 이 자료를 신고하고 환급을 33만 4,660원을 당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21번에다가) 환급 신청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해주면 이번 달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다 입력을 안 하면 이 돈이 없어지진 않아요. 다음 달에 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소득세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하겠죠. 거기에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환급받을 33만 4,660원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돼요. 다음 달에. 그래서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납부해야 되니까 환급 받았다가 또 납부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이걸 뺀 것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9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9월 달 거예요. 전월 미환급액. 그러면 당월에 발생한 그 납부세액에서 이 전월 미환급세액이 딱 빠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하면서 작성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몇 월부터 몇 월,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런데 시험에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여기다 꼭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전월 미환급세액이 땡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번에 전월 미환급액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 이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당월에 환급을 신청하기로 했다 하면은 이 금액을 여기다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21번에다가 환급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면 21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귀속기간은 무엇이고 지급기간은 무엇인가? 왜 기간을 두 개로 했을까? 네. 귀속기간, 지급기간 왜 그랬을까? 강미소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예. 예, 김보라님이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김한다님은요? 지급기간은 뭐고 귀속기간은 뭐죠?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귀속기간,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고 귀속기간은 혹시 해당 달에 세금을 책정한 그거 아니에요? 지급기간이 세금을 납부하는다? 예, 그 납부한다고 하는 달일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쉬운 건데 여러분이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이거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귀속 기간은 그 근로를 제공한 시기죠. 근로를 제공한 시기, 즉 말해서 몇 월 달 급여냐 이거. 8월 달 급여다 이거. 여러분이 8월 달 급여다, 7월 달 급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달에 내가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 달 급여를 계산하느냐라는 말은 그 해당 월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 기간은 뭐냐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날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한 날. 날이니까 여기서는 월이니까 달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이에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3일전자는 매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걸로 회사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급여를 같은 8월에 지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같네요. 우리 회사는 지금 3일전자는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회사, 재무전자라는 회사가 있다. 재무전자는 매월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에 급여 지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귀속기간은 8월이고 지급기간은 9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한 시기하고 급여를 받는 시기의 월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릅니다. 귀속기간,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삼일전자도 8월 거를 9월 25일에 주잖아요. 아닙니다. 8월 25일에 지급했습니다. 3일전자는. 8월 거를요? 25일까지라는 걸로 풀어서 급여를 계산하는 이제 기간은 8월 달 거를 8월 25일 날 지급할 때 8월 1일부터 급여 계산 기간을 지난달 7월 25일부터 이번 달 8월 24일 것까지를 지급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생산직 사원들 같은 경우는 근태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월 급여자는 그 기준은 다를 수도 있어요. 월 급여자는 근태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이나 1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여자는 그냥 매월 1일부터 매월 30일로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내부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데 추정컨대 생산직 근로자는 시급 또는 1급으로 근로계약, 급여지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근태 기록이 있어야 급여가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 월급여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월급여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로 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귀속기가 아까 7월달 25일부터 하면요. 귀속기간은 7월에 8월을 선택해야 돼요. 저 방금 급여 그거 지난 시간에 할 때 네. 그 급여를 다음 달 25일 받는 걸 이거 해놨더니 8월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디서 수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급여를 입력할 때 그걸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죠.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여기서 이제 만약에 8월 급여를 입력한다 이거예요. 8월. 그래서 1급여에서 여기 지급일이 여기 8월 25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1월 급여를 6월 25일에 받는 거거든요. 그랬나 봐요. 그러면 너무 늦게 지급하는 거죠. 1월 급여를 2월 25일. 예. 그 지급기일에는 수정하면 되나요? 그걸 지우고 전부 이거 수정이 안 되고 그 급여 지급 내역을 싹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를 아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그렇게 입력하신 분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해결되셨고. 그러면 여러분 294페이지의 수행 풀이 결과 이 데이터하고 지금 우리 데이터가 똑같죠? 마이너스 334660. 네. 마이너스 334660 확인되었습니다. 자,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지급액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총 지급액 여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득특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와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비과세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식대하고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이 거기 총 지급액에는 빠져 있어요. 총 지급액. 사실은 지급한 거죠. 사실은 지급한 거지만 비과세 식대하고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중도 퇴사자 정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성동일 씨 건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295페이지에 그러면 이번에는 일용직 사원 등록과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가 만약에 발생했다. 네? 그러면 일용직 사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지금 8월 달 거 작성한 그 시기처럼 똑같이 함께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와 사원 등록, 먼저 사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일용직 사원의 그 소득세 계산 구조 여러분 이미 다 배웠죠. 급여에서 하루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씩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거기다가 6% 세율을 곱하기 해서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 해주고 나머지 45%가 산출세액의 45%가 결정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용직 사원 등록 해볼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도 한번 해보는데 이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도요. 시급직이냐 1급직이냐 요거 이제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시급직이면 시간당 급여를 입력해야 되고
1급직이면 일당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용직 급여 자료를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냐 이것도 잘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매일매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용직 급여에서는 소득세가 하루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그래서 일용직의 경우에 소액 부징수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 거 소득세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999원이 나왔다. 그러면 아예 징수를 안 한다 이겁니다.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1,000원 이상만 징수한다. 그런데 일정 기간 단위 지급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정 기간 단위 지급에서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도 산출한다. 네, 산출되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결정세액이 결정세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의 어떤 55% 빼고 나머지 45%는 결정세액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신고 때 일반 근로자 신고할 때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양식에서 보면은 일용직이 여기 일용근로 A03 요 줄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에서 생산부 일용직 사원의 신민경이라는 사람의 사원 등록을 해볼 겁니다. 1급이고요. 일당 20만원. 12월에 근무했고요. 12월 15일 날 임금을 지급하니까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을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12월 달 거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신민경 씨의 개인정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사원 등록을 해볼 건데요. 사원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인사급여에 여기에 있죠. 일용직 사원 등록.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오면 급여 자료 입력하고 나란히 이렇게 탭이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다시 나갔다 들어올 필요 없이 급여 입력은 여기에서 사원 등록은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 코드부터 입력해 볼까요? 7001 신민경 850327 200000 09 입사 날짜는 2022년 12월 01일 퇴사 날짜를 15일까지 근무했으니까 15일 퇴사 날짜 안 넣어도 돼요. 이 사람이 또 뭐 다른 근무를 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비워두시고 퇴사했다는 말 없으니까. 네, 주소도 생략하라고 그랬네요. 네. 전화번호 이메일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부서도 생산부 부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 코드가 없죠.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쓸 때는 부서 우리 회사 조직에 있는 부서를 다 부서 등록이라는 걸 해놔야 되겠죠. 네, 우리는 부서는 없습니다.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네, 밑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없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사원 등록의 아랫부분 급여 지급 방법 여기를 일정 기간 지급으로 1번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죠. 일정 기간 지급으로. 그리고 정상 급여에다가 여기다가 1급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20만 원이죠. 1급직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요율이 현재 0.8%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계정 과목을 한번 볼까요? 20번에 있는 우리 회사가 생산부에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할 때 604번을 쓰지는 않겠죠? 네,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셔서, 자, 600번대 급여는 그 건설 회사 쪽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급이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잡급. 제조업에서는요, 생산부 잡급이 없나요? 있죠. 생산부 직원, 생산부의 일용직 급여의 코드는 500번대. 예. 그러니까,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고,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급여 한번 볼게요. 급여에서 이제 500번대 급여, 이 503번의 급여하고 잡급, (507번의) 잡급하고 이걸 두 개로 쓰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자, 503번의 급여는 생산부의 일반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503번으로 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부의 일용직 근로자를 507번으로 주로 처리해요. 네. 그런데 임금이 혹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임금도 있네. 504번. 네, 504번 임금. 급여에 503번 급여. 그러니까 503번이나 504번은 거의 같은 거예요. 503번이나 504번은 503번은요. 어떤 회사는 급여로 503번, 어떤 회사는 생산부 직원의 급여는 급여 계정을 안 쓰고 그냥 504에서 임금 이렇게 한글명이 좀 다르게 성격상으로 똑같은 겁니다.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급여입니다. 물론 507번에 있었던 잡급도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잡급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600번대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600번대로 들어가면은 이 신민경 씨의 그 급여가 제조원가에 들어가질 않아요. 600번대 거는. 그래서 500번대 계정 과목을 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밑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지급 방법을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냐 아니면 매일 지급이냐, 요거 잘 구분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밑에 정상급여라는 건 일당을 넣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시급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급을 입력하고 여기 급여 유형은 1급직이 아니고 시급직이다 이렇게 적어놔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나머지는요 설정된 대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요율 여기는 그대로 특별한 어떤 그 지시가 없는 한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에 여기 20번에 오셔가지고 500번대 생산부 잡급,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부 일용직이다 라고 하면은 800번대 잡급을 쓰면 돼요. 잡급에 800번대도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우리가 다 설정했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신민경 씨에 대한 계정 과목 처리까지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탭으로 가셔가지고, 자, 귀송연월 12월, 이 사람이 12월 일을 한 거고요. 지급은 아까 거기서 보니까 12월 15일 날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월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뭐 생산부입니다만은 코드 등록 안 했으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제가 이거 월을 잘못 선택했네요. 네, 그러면 여기 신민경 사원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 사람이 출근한 날, 즉 근무한 날을 여기를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근무의 X를 클릭하시면 동그라미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을 근무했다. 아까 295페이지 하단에 있었네요. 이거 총 15일. 그러니까 1일 날부터 15일까지 매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십시오. (15일까지) 동그라미를 다시 클릭하면 다시 X가 됩니다. 예. 넣고 빼고 하실 때 클릭했던 날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그날을 또 클릭해주면 다시 X에 X, 또 X를 클릭하면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5일간 하루에 2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그 중에서 고용보험료가 0.8% 적용해가지고 하루에 1,600원씩 고용보험료 합계 24,000원이 공제가 되고요. 소득세는 2만,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6% 낮은, 가장 낮은 6% 세율, 거기에다가 55% 세액공제 적용하니까 하루에 1,350원씩 소득세가 산출이 됐고 15일치가 2250원,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총액은 300만원, 거기서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3개를 합치면 46,200원, 그걸 공제해가지고 295만 3,800원을 15일날 신민경씨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맞죠? 295만 3,800원. 자, 그러면 12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급여자료 이대로 닫으면 저장이 자동 저장이 되겠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까 8월달 거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12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12월 귀속기간을 12월부터 12월로 해주시고 지급기간도 12월부터 12월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일반 근로자가 A1에 3명, 총 지급액은 2,095만원, 그래서 소득세가 91만 70원이에요. 신민경씨 우리가 등록한 일용근로자가 A03에 여기 한 명에 300만원, 소득세 2만 2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체를 합치면 4명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됐군요. 8월 달에 우리가 환급 신청을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8월 달 거 작성하고 지금 90, 10일 3개월을 건너뛰어서 12월에 작성을 하니까 전월 미환급세액이 여기 자동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만 1,660원만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를. 네.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가방비에 33만 4,660원이 안 뜨는데 여기 안 떴다는 얘기는 아까 8월 달 거 작성할 때 여기다 신청액을 넣었나 봐요. 8월 달 걸 한번 조회해 보시죠. 여기 환급 신청액에 들어가서 8월 달에 환급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12월에는 빠지겠죠. 8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일용직 근로자 300만 원은 맞았죠? 네, 그 밑에 맞는데 위에는 그 위에 있게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급여자료 입력할 때 12월 급여 입력을
저하고 좀 다르게 입력했다는 것이죠. 12월 달 급여 자료가 다르면 총 지급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8월 달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여기 환급 신청액 신청 넣었어요? 그러니까 넣었으니까 여기는 빠지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저는 안 넣었어요 아까. 저도 아까도 안 나왔고 지금 해서 없어서 넣으면 안 되고 안 넣어야 쓸 때도 안 넣었어요. 안 넣었을 때도 그럼 여기에다가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을 해보세요. 12월 달 거에서 334660을 자 여기다 입력을 해보세요. 전월에 환급을 받지 않은 돈이 있다. 334660 나오죠? 네. 여기에 입력을 강제로 해주면 여기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지금 방금 일용직 근로자 데이터는 맞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간이세액의 요 3명에 대한 이 총 지급액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12월 급여자료 입력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금액은 다 똑같은데 네. 옆에 사람 거랑 지금 12월 그 급여자료 입력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금액은 다 맞거든요. 근데 네. 자, 이렇게 해서 12월 원천직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결과하고 일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말정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